네, 한때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어제로 5주년을 맞았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정부가 강력 대응을 시사하면서 9.19 합의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합의 폐기 가능성부터 득실은 어떨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남북 9.19 군사 합의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9.19 군사 합의는 그 평양에서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그 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부속 합의서 하나가 나온 것이고 그게 이제 9.19 군사 합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9.19 군사 합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표에도 나옵니다만 앞에 나옵니다만 지상과 해상 공중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한다 이겁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지상에서의 저기 연두색 띠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군사 분계선 남북 그 지역에서 그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는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도 서부 같은 경우는 약 155km 정도, 동부 전선 약 80여 km 정도 되고 또 공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대 행위가 중단될 수 있는 그 공중이 전투기와 정찰기 같은 경우는 동부 전선 40km, 서부 전선 20km 이렇게 돼 있고요. 헬기 같은 경우는 동서부 10km, 그다음에 무인기는 동서부 15km, 동부 15km, 서부 10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당시에 그 합의된 것으로 보면 아주 매우 중요한 남북한의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전쟁 이후에 거의 최초의 그 적대 행위 중단이 명시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히 높이 평가됐던 합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전 이후에 남북 간의 가장 진전된 그런 내용의 합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당초에 이 한반도 군비 통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라고 기대를 모았는데도 네네.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이 최근 들어서 특히 끊이지 네네. 않았고 네. 사실상 이 문서가 사문화된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그 평가도 많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최근 들어서는 정치권의 공방도 이제 이어지고 있고 네. 또 현 정권과 구정권 인사들 간의 이제 의견도 충돌하고 있고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서가 이 합의문이 지난 5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보죠.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선 이제 숫자로 한번 이야기를 우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보면은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랄지 이 적대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 200여 차례의 그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9.19 군사 합의가 있었고 2018년도 있었고 2018년도 이후부터 약 한 5년 정도의 북한의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한 17번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9.19 군사 합의를 기준으로 보면 그 2018년 이후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은 대폭 완화됐다. 재래식 그 무력 충돌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남북 간의 평화가 군사적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저 숫자는 네. 국방백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이제 산출한 숫자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충돌이 대폭 축소됐다, 적어도 줄어들었다. 접경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된 효과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그 군사적인 그 두려움이랄지 네.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역시 상당히 그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 예를 들면 이제 울릉도 수역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또 그 이후에 일련의 북한의 도발의 행태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9.19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최근 들어서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는 또 한편으로 또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1, 2년 들어서 북한의 이 무력 도발, 무력 시위가 좀 잦아진 측면이 있고, 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해안이라든가 네. 이 접경지대에서는 어느 정도 또 안정화된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봐야 된다. 이제 네.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군의 입장을 보면요, 네. 애시당초 이 남북 군사 합의 자체가 네. 우리 군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감시 정찰 역량이라든가 훈련을 위한 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북한군에 비해서 우리 군에 굉장히 불리한 합의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그 9.19 합의를 보느냐, 군사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군사적인 충돌이랄지 갈등이 줄어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숫자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국방 당국이랄지 또 일부에서 보는 견해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감시 또는 정찰 이쪽이 북측보다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공중 정찰이랄지 그런 감시 능력이 우리가 뛰어난데 지금 이제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군사 분계선 주변으로 그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또는 우리 정찰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정찰기랄지 이런 그 우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정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은 별로 피해가 없는데 우리는 제대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지역으로 공중으로 정찰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랄지 포사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간헐적으로 지속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실제 이제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군 쪽에서의 볼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면 그 우리가 군사 훈련을 주로 과거에 보면은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군사훈련을 과거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군사 분계선에서 인접 지역에서는 연대급 이상의 군사훈련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북한은 그것을 좀 무시하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군당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그 전술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역시 어쨌든 남북이 군사 합의를 했던 부분에서 북한이 아예 안 지키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보면 또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 북한의 군사훈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요소들도 있고 또 북한도 역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해 이제 접경지대 수역에서 우리 어민들의 조업 시간이 이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좀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요. 네, 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훈련 여건이라든가 좀 이게 손해가 있었다, 불리한 점이 있었다. 북한군은 때에 따라서 지키지 않는데 왜 네네.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이제 네네. 불만의 목소리가 우리 군에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남북 군사 합의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회의론이 이제 부각된 계기가 네. 지난 연말에 북한이 무인 정찰기를 띄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부근까지 정찰기가 왔다 간 그 사실 그 네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네네. 뭐 이런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 네. 그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계속 지금 검토 중인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근데 그때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보면은 파기란 말은 안 쓰고 효력 정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네. 두 단어 사이에는 또 의미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인기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예, 원래 이제 무인기는 동부전선 15km, 서부전선 10km 이런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 그 안에서는 무인기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9.19 군사 합의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 이제 그 남북 간에 그동안 합의됐던 내용들은 보면 파기란 표현은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고, 다만 이제 효력 정지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남북관계 발전법 23조를 보면 이제 그 효력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몇 가지의 이제 전제를 갖고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남북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것이 효력 정지까지 갈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네. 9.19 군사 합의는 상당히 장점이 많이 있는 합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무력 충돌을 좀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재래식 무력 충돌을 원천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파기하는 쪽이 그 국제사회나 또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손해를 보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거나 효력 정지 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좀 더 긴 안목으로 좀 보면서 또 이 9.19 군사 합의가 유지되면서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또 빠른 판단을 굳이 지금 할 시점은 아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효력 정지를 하더라도 그러면 네. 당장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효력 정지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것은 효력 정지는 파기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원이 다시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효력 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9.19 군사 합의에서 만들어졌던 이제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는 여러 우리가 해야 될 조치들을 그것을 이제 그 조치를 풀고 우리가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읽힐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북측도 거기에 아마 맞대응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9.19 군사 합의가 거의 이제 전혀 그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고, 군사 분계선 또 서해 NLL 동해에서의 군사적 긴장, 예. 또 우발적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들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면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신중론을 계속 좀 얘기하셨고요. 네네. 그럼 정리를 하면은 남북 군사 합의, 9.19 군사 합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폐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지난 50년간 한 200여 건, 한 260건 정도의 남북 간의 합의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한쪽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폐기까지 가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효력을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들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기 또는 폐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대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일방이 그것을 완전히 파기하거나 그것을 폐기시켜 버린다면 상대방에게 명분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발의 명분을 오히려 준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파기를 했을 경우에 남측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했다. 예를 들면 또 우리가 거꾸로 보면 북한이 파기를 했을 경우에 또 반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또는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법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차분하게 접근을 해야만 남관계에서의 우발적 돌발적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볼 때는 남관계에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군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죠. 북한의 핵 능력도 지금 고도화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상황들을 앞으로 진전시키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후퇴하거나 나빠지지는 않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관리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렇고 아마 미국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9.19 군사합의서가 저는 매우 소중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9.19 군사합의의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알리면서 또 북한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명분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효력 정지 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지금 계속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그래도 그 의미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좀 퇴색하긴 했지만은 네. 그나마 지금처럼 상황을 좀 관리하려면은 계속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네. 먼저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효력 정지할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득볼 건 없다 이런 그 입장으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5박 6일 동안 방문하고 어제 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만 네. 이번 그 러시아 방문 그 성과 북한 입장에서 본 어떤 결과물 한번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그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활동을 지평을 최대한 넓혔다라고 북한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동안 그 한미 관계 중심 또 한미일 협력 관계 중심 이런 쪽으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고 실제 외교적 성과를 거둬온 것이 사실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그 협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한미일 협력의 또 다른 대척점으로서 북중러 또 북러 북중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의미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지금 보면 기록 영화도 바로 나올 정도로 예.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와의 그 협력 관계는 굉장히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으로서는 이제 식량이랄지 그다음에 우주 발사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러시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재래식 무기, 군수 물자가 지금 몇몇 분야에서는 지금 동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국가가 북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인 여러 행보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러시아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그 북중 정상회담도 김정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후에 또 10월달에 1대1로 정상회담이 이제 베이징에서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계기들을 활용하면서 북중 정상회담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북중러 협력 구도를 만들면서 한미일 협력 구도에 그 대응하는 거기에 그 한미일 협력 구도와 북중러 협력 구도가 대결하는 네. 이런 쪽으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외교적인 어떤 지평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것이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구상일 수 있고요. 네네. 그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네네. 최근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네네. 미국 측과도 만나고 중국의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러시아 측과도 만나고 네네. 연내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좀 가능성이 한때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했는데 다시 네네.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움직임,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11월 달에 그 미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예. 있다. 이제 이게 좀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번 보면 이제 그 백악관 그 셀리번 안보 보좌관 네. 미국의 외교의 실질적인 사령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왕이 부장은 중국 외교의 최고의 사령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몰타에서 12시간 동안 만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갈등적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또 한편으로 봉합하는 부분이 외교적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랄지 여러 문제들 또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문제들을 논의한다. 그러면서 또 왕이 부장이 또 러시아까지 가는 이런 경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풀면서 또 그 중러 관계도 챙기는 그걸 통해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한다. 네. 또 그 과정에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또는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들을 또 부각시키는 예. 이런 차원에서의 모스크바 방문까지 하는. 그래서 굉장히 넓게 중국이 외교적 행보를 넓히는 이 부분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좀 미미한 지점이 있는데요.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러시아가 중국에 이 군수 지원을 요청을 하지 못하고 북한에 이제 탄약 같은 거를 이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 북한과는 또 한 묶음으로 이제 이 묶이고 싶어하지 않는 뭐 그런 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이 한미일 북중러의 이 구도, 이른바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는 구도가 중국은 여전히 또 뭔가 이 정상 국가로 이 작동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확연한 이분법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갖고 있는 생각은 미국과의 한편으로는 경쟁과 대결을 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더 단계를 더 높여간다. 이게 이제 중국의 목표인 것이고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전쟁 이 과정에서도 일방적인 러시아에 대한 지원보다는 중국이 뭔가 중간에서 역할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종점을 향해서 갈 때 중국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국가의 이미지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고 그것을 끝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중국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대놓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오히려 러시아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그것을 요청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이 갖고 있는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랄지 역할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경찰 국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거의 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그렇게 보면 한미일 대 북중러라고 하는 이런 냉전 시대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 가는 이 상황보다는 중국은 한미일 협력 구도에 계속 그 주시를 하면서도 중국이 러시아, 북한을 끌고 가면서도 또 중국은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국제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네. 그런 지도국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외교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 새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또 북러 간 군사거래의 불법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인데 또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